네, 밖에 지금도 비가 좀 내리고 있죠. 이제 그쳤나요? 네, 금요일이고 비도 오고 사실 피곤하실 테니까 직장 일 마치신 다음에 댁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을 텐데도 그걸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날 인물은 참 여럿입니다. 그 여럿인데 그 중심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무리 공부해도 새로 알아야 할 점이 많이 발견되는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세종의 시대에 세종의 시대는 30년이 조금 넘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30년 이상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종 임금의 말하자면 전기 앞에 부분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권채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후기 세종대왕 제2후기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박백년 그 두 분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세종의 시대는 이랬구나. 그리고 도대체 그 시대에 훌륭한 문장가를 기른 목적이 이런 거였네. 또 그 결과는 이러이러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종하면 여러분 어제가 바로 세종과 관계 깊은 날이었죠. 어제죠, 어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스승의 날은 사실 세종대왕의 생일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만드는 것은 뭐 어버이날이라든가 어린이날이라든가 뭐 제헌절이라든가 광복절 등등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3.1절도 그렇고요. 기념일을 만드는 것은 근대적인 관습입니다. 서양의 근대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전통이 더해진 거죠. 우리의 전통이 더해져서 스승의 날이 정해진 거죠. 왜 스승의 날이 필요했겠습니까? 전통적인 유학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가장 존귀하다. 나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어머니 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왜 어머니 공만 중요하냐? 아버지 공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됐어요. 중국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어머니날이지 중국 사람들은 어버이날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국가여서 어머니 하면은 당연히 아버지도 중요하지. 양친이 중요하지. 그래서 어머니날이 서양식 어머니날이 어버이날이 되었고 스승의 날도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세워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스승의 날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럼 도대체 스승의 날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악의 의견이 나왔는데 민족의 스승이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민족의 스승이라니요. 세종 임금은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후세의 많은 사람들도 군사라고 봤어요. 군사. 임금이자 스승이다. 그가 임금인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임금은 곧 훌륭한 스승이어야 하거든요. 적어도 유교적인 국가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종 때보다 좀 뒤로 내려가서 중종 때가 되면은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이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할 적에 아주 근본적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 바로
중종을 군사로 만들자 하는 거였어요. 중종을 임금이자 스승으로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후대가 되면은 영조 임금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가 후기의 임금 중에서는 가장 빼어난 인물들인데, 영조는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의 군사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임금인 동시에 스승이다라고. 정조 또한 비슷한 입장을 가졌죠. 그런 군사라고 하는 용어, 임금이자 스승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기 시작한 조선의 최초의 왕은 누구였다?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학식이 뛰어났고 실제로 그는 많은 선비들을 지휘했죠. 그러니까 선비들을 기르고 선비들에게 의존하기도 했지만은 선비들을 지휘했다고 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세종이 어디에 가장 역점을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뭐 많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세종의 선택이라고는 책도 하나 쓴 게 있습니다만 또 그 세종의 선택에 관해서는 EBS에서 시리즈로 제가 강의한 것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세종이 가장 역점을 뒀던 거는 유교적 문명화였어요. 세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잖아요. 그 세종이 보기에, 그러니까 세종이 본다는 말은 1418년부터 약 30년 동안의 한국 사회죠. 봤을 적에 세종이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조선은 문명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우리는 사실상 야만에 가깝다. 그것이 세종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의 지상 목표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조선을 무엇으로 만들겠다. 문명국가로 만들겠다. 유교적 문명국가로 만들겠다. 그의 모든 노력은 유교적 문명화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교적 문명화의 과정에서 결국 유교 문명을 발전시키려면은 글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계몽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교적 문명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장 입국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문장이 제대로 되었을 적에 그것이 우리가 문명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시겠죠. 교수님, 그때는 그러면 세종시대에도 선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문장이 형편없었나요? 세종이 보기에는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세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세종이 뭐라고 한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세종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논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 맹자, 중용, 대학, 그 무엇도 정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러니 이래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론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종의 높은 수준에서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이 다 시원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 특단의 조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을 만든 까닭이 있는 거예요. 집현전을 만든 까닭은 훌륭한 학자를 기르기 위해서, 훌륭한 문장가를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훌륭한 문장가, 훌륭한 학자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학자가 아니고, 동떨어진 문장가가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학자여야 한다고 세종은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달려가지 말고 문명의 핵심을 이해하고, 유교 문명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야겠다. 어때요?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종 때에는 정치적 업적, 문화적 업적, 외교적 업적, 과학적 업적, 기술적 업적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업적이 나와요. 그 토대가 되었던 것은 당연히 글쓰기죠.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학자들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종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넘게, 아니 좀 과장하면 4000년가량이나 되는 긴 역사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애를 썼어도 이룩하지 못한 많은 업적들이 세종시대에 많이 한꺼번에 다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런 훌륭한 문장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가들은 단순히 아름답게, 예쁘게, 극적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문장가들이 아니고 매우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진실되지만 실용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후대의 대문장가인 용재 성현 같은 인물은 이렇게 말해요. 세종의 시대는 문장의 시대였다. 그 시대에는, 제 책의 이름도 문장의 시대, 시대의 문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재 성현이 5사람을 손꼽아요. 성삼문이 있고, 하유지가 있고, 유성원이 있고, 이계가 있고, 박팽년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문장가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용재 성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옳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용재 성현이 말한 인물들은 세종대왕 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기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죠. 저더러 채우라고 한다면 권채가 있고 남수문도 있고 윤회도 있고 설순도 있고 정인지, 박연, 정초, 신숙주 등도 매우 탁월한 문장가였다. 그렇게 탁월한 문장가들을 세종은 길렀고 그 문장가들을 적절히 각각의 능력과 각각의 취미와 재능에 맞도록 전문 분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세종의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찬란한 황금기가 되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그냥 쉽게 열거할 수 있는 세종시대의 업적이 아마 절반도 아니 절반이 뭡니까? 10분의 1도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문장가를 필요로 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금부터 약 50분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겠는데요. 다음에 7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종이 문장가를 양성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로는 그렇게 해서 키워낸 첫 번째 문장가가 바로 권채라고 하는 사람이다. 권채라고 하는 집현전 학사였다. 그런데 이 권채라고 하는 인물은 세 번째 얘기죠. 그 인물 이야기도 좀 잠깐 곁들이면 대단히 탁월한 문장가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의 재능을 아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 드릴 말씀은, 그런데 이제 그 권채가 불행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작고했어요. 그 뒤에 이제 세종의 후기를 빛낸 인물로는 누구보다도 박팽년이 으뜸인데, 이 박팽년은 별명이 집대성이에요. 집대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그죠? 모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모아서 대성, 크게 이루었다. 가령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다산 정약용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의수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거야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이죠,
이렇게 집대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팽년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의 별명으로 집대성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박팽년의 후손들이 주로는 우리 대구에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도 이따 좀 하겠습니다. 그 박팽년은 도덕지상주의자였어요. 그는 도덕을 실천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이른바 사육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팽년이 일찍 작고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박팽년이 대단한 문장가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글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도 잃어버린 거죠. 그냥 사육신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탁월한 실학자인 성호이익은 아주 비판적인 매의 눈을 가진 그런 학자였거든요. 그 성호이익이 박팽년을 재발견합니다. 그런 얘기도 오늘 좀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세종의 시대가 황금기를 맞게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황금기에 도달한 거죠. 그야말로 압축 성장을 한 거죠. 세종의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장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국가 경영의 토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장가를 만들기 위한 세종의 노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의 말입니다, 문장을 잘 짓지를 못하고 있어. 늘 과거 시험을 치지만 학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 그래, 이 까닭을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방법이 있다. 방법은 뭐냐면 훌륭한, 말하자면 문장 교본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모범이 될 만한 문장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젊은 학자들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해서 그걸 깊이 분석하고 깊이 이해하면 저절로 문장이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이제 이른바 중국의 성리학적 입장에서 본 가장 훌륭한 문장가들이 8명이 있죠. 그들을 일컬어서 당송팔대가라고 해요. 당나라와 송나라 때 살았던, 그때 문장이 아주 융성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8명을 손꼽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그 8명을 다 공부하라 하면 너무 힘드니까 세종은 그 8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장가 2사람을 우리의 모범으로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한유와 유종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일신라 시대죠.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까지 살았던 2사람의 문장가를 우리 모두의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한유와 유종원이 쓴 글 중에서도 중국사에서도, 중국의 문인들도 높이 평가하는 최고의 걸작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부한 책자를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젊은 학자들이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생겼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에 묶어둔 상태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직장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세종은 연구년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 연구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가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는 휴가를 준다 그 말이죠. 임금님이 특별 휴가를 주고 책을 읽게 한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사가독서 기간 동안에는 벼슬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공무는 면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회사에 나갈 필요 없어요. 직장에 출근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독서와 글짓기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초기의 인물로는 권채와 남수문과 권채 등이 바로 그 혜택을 보게 돼요.
그 혜택을 보고 그 성과는 매우 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세종의 야무진 꿈에서 나온 거죠. 문장 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그런 글이 아니고 실용적인 학문, 실용적인 글을, 그러나 실용적인 글이라고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건조하고, 그죠? 그리고 문장의 입장에서 보면 군더더기도 많거나 아니면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아름답고 단순하면서도 매우 실용적인 그런 문장을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길러진 우리의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군사적인 서적, 음악에 관한 서적, 천문학에 관한 서적, 또 언어학이죠. 의문학에 관한 서적, 심지어 농업에 관한 서적, 의학에 관한 서적, 약학에 관한 서적 등등 전범위에 걸쳐서 이제 서적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문장을 쓱쓱쓱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현전 학사들이 매우 실용적이고도 창의적인 조선의 문화를 만드는데 성공해요.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이냐면, 세종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문화적인 나라가 세종의 솔직한 판단에 따르면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잠깐 밖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진실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농부를 위한 농업서적이 단 한 권도 없어요. 세종이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학자가 편찬한 단 한 권의 의학서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초를 구하고 있는데 단 한 권의 약재에 관한 책도 조선 사람을 위한, 한국인을 위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만국가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갖춰야 돼.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사 같으면 어때요? 어떤 책이 나오죠? 그럼요. 선생님 아주 잘 아시네요. 농사직설. 제목도, 책의 제목도 세종이 직접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책을 만들었는데, 책의 서술도 일반 농부는 한문을 모르지만 일반 농부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라면 한문 텍스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주 쉬워야 되죠. 애둘러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직설이란 말이 붙었어요. 고들직자잖아요. 돌아가지 마. 곧장 설명해. 간단히 요점만 설명해. 그래서 농사직설, 그런 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재에 관해서는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의사도 없는데, 시골에 의사도 없잖아요. 없는데 약재를 구하려고 해도 중국에서 온 약학 관련 책이 있지만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 책에서 말하는 약재에 관한 약재의 이름이 우리가 실제로 부르고 있는 풀의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봐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풀이 저 풀인지 저 풀이 이 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향약 그랬잖아요. 향이란 말은 여기서 고을향자인데 우리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약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처방전을 다 묶었다. 그래서 향약 집성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비로소 이게 바로 질경이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민들레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철쭉의 뿌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 설명으로는 백날 봐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세종이 키운 여러 인물 중에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권채였다. 잠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세종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도전을 만났는데 정도전은 참 안타깝게도 누구 손에 죽었죠? 태종 이방원, 즉 세종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었죠. 그렇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정도전은 그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전이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세종이 바로 그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도전과 같은 인물이 왕이 되면 세종이 된다. 세종과 같은 인물이 신하가 되면 정도전이 된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종이 얼마나 백성을 위했는가는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세종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정말입니다. 저 국뽕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세법 개정에 관한 주민 투표를 시행한 인물이에요. 세종은 여기서 말하는 공법이라는 것이 조세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적에 전국에 17만 호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찬반을 물었어요. 인터뷰 방식으로.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관리가 설명을 해주고 인터뷰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찬성이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57%. 반대가 약 43%가 나왔는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 법안은 통과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과반수 이상 통과죠. 그렇죠? 통과죠. 그런데 세종은 그래, 통계를 좀 자세히 보자 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령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문제가 있다.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경기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평안도 사람이나 황해도 사람이나 함경도 사람들은 반대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대로 통과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더 법을 보강해.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그 법을 더 가다듬어 가지고 그때는 다시 투표를 할 필요 없이 시행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우신 연분 6등,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세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법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얘기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세종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했다. 그리고 단순한 다수결에는 그 자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만족하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굉장히 세심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정성을 쏟아서 키운 인재가 바로 권제입니다. 호는 지제이고요. 그런데 이 권채가 쓴 글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세종실록에 보면 왕의 초기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는 얘기가 주로 나오죠. 그건 실제로 세종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대부분 권채가 쓴 것입니다. 대부분 권채가 쓴 것입니다. 물론 세종의 뜻이 담긴 글이죠. 세종이 자기 뜻이 제대로 반영됐으니까 오케이 한 거지 자기의 뜻과 다른 교서를, 여기서 말하는 교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담화문이죠.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그런 담화문 또는 어떤 결정문 또는 선언문 이런 것인데 그 대부분 권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권체가 글을 굉장히 잘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종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은 유교적 문명화를 지상과제로 생각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이라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삼강은 유교적 말하자면 인륜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삼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강을 제대로 삼강의 윤리를 제대로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를 뽑아서 책으로 그리고 사파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종은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책이 삼강행실도입니다. 그 삼강행실도도 그 삼강행실도의 서문을 권체에게 쓰도록 했습니다. 자, 세종이 그러면 삼강행실도,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충효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임금이니까요. 국가에 대해서 백성들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또 부모에 대해서 자식들은 효도를 해야 된다. 또 부부간에는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열이라고 표시한 거죠. 그래서 충효열이죠. 충효열. 왜 그걸 중시했을까요? 그것도요. 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빤하지 않았어요. 세종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충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효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연려가 거의 없었어요. 세종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것은 세종이 보기에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도 그랬어요. 가령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를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고려에 충신이 있었습니까? 세종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고려가 500년 계속된 나라이지만 500년 지속된 고려라는 나라가 망할 때 누가 목숨을 버렸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충신이라고 말하는 이 금오산 밑에 야은 길제도 소극적 저항을 했을 뿐입니다. 벼슬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포은 정몽주도 이방원이 자객을 시켜서 죽였으니까 죽은 것이지 정몽주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 점이 세종을 아프게 했어요. 그들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나라의 꼴이 아니다. 한 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면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적에 무엇을 했는가? 신라천년은 무엇이 다른가? 신라천년이 끝났을 적에 경순왕이 항복한 걸로 돼 있지 누가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 조선을 위해서는 누가 목숨을 바칠 것인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효자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부정하죠. 뭘 부정합니까?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세종실록을 읽어보면 고려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많은 자식들이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힘들어하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가뭄이 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버렸어요. 심지어 따라오는 자식을 세종실록에 보면 나와요. 따라오는 자식이 귀찮아서 자식을 버드나무에다 묶어놓고 달아난 부모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종은 기겁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일 수 있는가? 뿐이 아닙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제가 젊었을 적에 세종실록을 보면서 매우 놀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종실록에 보면 섹스 스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와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젊었을 때 세종의 시대가 황금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세종의 시대에는 사촌 간에 저런 스캔들이 저렇게 많은가? 왜 세종의 시대에는 관리들이 부하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저런 일들을 저렇게 저지르는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것은 세종시대의 일이 아니라 본래 한국 사회는 그러했던 거예요. 본래 한국 사회는 그러했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종은 기겁을 한 겁니다. 이게 부부의 도리도 없고 부자의 도리도 없다. 그리고 군신의 도리도 없다. 이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그래서 삼강행실이 중요하다 봤어요. 그리고 삼강행실이 중요하니까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글로만 쓰면은 아무리 쉬운 글로 써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파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이걸 빨리 알려서 성리학적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완전 대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종이 꿈꾸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어떤 사회?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고 부부는 부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절대로 재혼 같은 걸 하지 않고 이혼 같은 걸 하지 않고 세종이 꿈꾸었던 세상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것이었는가는 또 다른 얘기니까 저에게 묻지 마시고요. 이따가 물으셔도 돼요. 지금 안 물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드는데 330명의 충신 효자 연려 이야기를 발굴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는 330명을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의 충신 효자 연려를 대부분 집어넣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 호미로 다 해가지고 거기서 충신에 실을 수 있는 사람, 연려로 실을 수 있는 사람, 효자로 실을 수 있는 사람, 효녀로 실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각각 110명씩 공평하게 그렇게 묶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권체들어 그 책에 서문을 쓰게 했죠. 지금 우리는 권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강행실도의 서문을 권체가 썼어요. 권체가. 왜? 권체야말로 글을 제일 잘 쓰니까. 권체야말로 임금님의 뜻을 생생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딱 나오죠.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한 가지 방도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삼강이 우리나라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고 싶다. 권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후세의 군자들이 성스런 우리 임금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우리 임금님이 누구예요? 세종이죠. 세종의 마음을 본받아 영원 무궁토록 경건하게 지켜라. 그런 거예요. 세종이 삼강을 강조한 이유는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종 10년 1428년 여기서 좀 떨어져 있죠. 진주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은 백성이 한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툭 하면 터졌어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폭행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대신 허조는 꼽사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벼슬 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벼슬을 못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그것은 근대입니다. 서양 근대는 장애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가지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차별을 많이 완화하고 있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습니다. 허조가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에게 이 분수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세종은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좋은 점은 신하가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면 말로 적당히 떼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실천을 못한다 하더라도 옳은 말 같으면은 기록을 해요. 그리고 기회를 봐요. 그래서 그 옳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냅니다. 또 언젠가 변계량도 세종 때 훌륭한 학자죠. 그이가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는 효행록이라고 하는, 이건 효동에 관한 것이죠. 이건 충성과 열행에 관한 건 없고 효도에 관한 책자입니다. 이런 책자가 있는데 우리도 좀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종은 당시 우리나라 역사의 제일 전문가가 누구냐면 설순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설순이라고 하는 학자는 한문을 아주 잘 썼어요.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말도 되고 한자도 한문도 잘 되니까 아주 당대에 박식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설순에게 효행록을 개정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세종의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효행하려면 안 된다. 충효열 다 강조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권채라고 하는 인물은 삼강행실록의 서문을 쓴 그야말로 도덕의 기치죠. 도덕의 깃발을 높이 든 분이지만 실은 도덕적으로는 상당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권채가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권근에 관해서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권근은 정도전의 제자였죠. 권근은 정도전을 계승한 학자였죠. 다만 정도전이 실천의 방점을 찍고 있었던 데 비해서 권근은 연구에 주력했던 사람이죠. 그 권근의 친조카입니다. 친조카가 바로 권채입니다. 그래서 이 권채는 집안이 워낙 학자 집안이잖아요. 아주 탁월한 학자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삭했어요. 여러 가지 학설에. 그래서 그가 권근의 입학도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작성도라고 하는 보다 더 간편한 다이아그램이죠. 도표로 만들기도 했고,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옛날 훌륭한 학자, 훌륭한 성현들에 관해서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났지만, 문장도 그렇게 잘 썼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그 치명적 약점은 바로 뭐였냐면 여성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정씨인데 부인 말고 첩을 두었는데 그 첩 중에는 자기의 종도 있었어요. 그 자기의 종이니까 남이라면 부인이 좀 덜 질투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여종을 그렇게 권채가 사랑하니까 부인이 화가 난 거죠. 그 종의 이름이 덕금이에요. 덕금이에게 가혹행위를 한 거예요. 권채의 부인이. 권채가 아니고 권채의 부인이.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파다하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그래서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가 됐어요. 세종은 도덕을 매우 중시했죠. 하지만 세종은 그런 이유로 권체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세종은 권체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권체가 가정을 잘못 다스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로 권체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세종은 매사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덕을 중시했지만, 그러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감싸줬어요. 그래서 세종의 시대에는 많은 인물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청백리 중에 조선 500년을 대표하는 청백리를 손꼽아요. 그러면 보통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황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황희야말로 비리백화점이었습니다. 황희는 제가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그걸 몰랐나요? 다 알았죠. 다 알았지만 끝까지 황희를 보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뭐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 세종을 지금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세종의 목표는 도덕적인 국가, 유교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허물이 있는 인재라 하더라도 믿고 채용하고 그가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했지, 그가 조그만 흠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황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황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황희는 아주 다면적인 인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되게 탐욕스럽고 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인물이었지만 황희에게는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면 황희는 반대를 잘해요. 반대를 잘하는 건 장점입니다, 여러분. 황희는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여러분은 다 장점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지나치게 개혁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뜯어고치려고, 날마다 뜯어고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세종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막는 역할을 황희가 해요. 황희는 항상 임금님이 2번 생각하도록, 3번 생각하도록 가로막아요. 아주 열심히 가로막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황희는 임금님이 진정으로 이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임금님의 편에 서서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대신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성공해요. 그래서 임금님은 황희를 존중했고요. 황희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유일하게 20년 넘게 정승의 자리를 지킨 인물이에요.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그게 이제 세종의 그런 용인술이라는 건 대단하죠. 권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체에게는 아까 제가 사가독서라는 말씀을 했는데 무려 3, 4년 동안이나 그런 연구년을 특별히 허락했어요. 그래서 중용과 대학과 논어와 맹자와 기타 유학의 5경을 완전히 정밀하게 연구해서 통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시대를 거쳐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는 사서삼경에 관한 이해가 매우 깊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수박 겉핥기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독서당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는
변계량이라고 하는 태종 때의 큰 학자죠. 큰 학자의 조언이 주요했습니다. 변계량이 집현전과 같은 것을 만들자고 했지만 태종은 거부했거든요. 변계량이 우리나라에도 경전을 깊이 연구한 학자가 없으니까 그런 학자를 키우자고 하는 것도 태종은 거부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들인 세종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절했던 중요한 정책들이죠. 정책들을 세종은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깁니다. 그 결과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태종 때는 나오지 못했던 많은 책들이 세종 때는 나왔고, 태종 때는 없었던 훌륭한 문장가들이 세종 때는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권채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탓인지 40살에 아깝게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수문이라고 하는 학자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일찌감치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십시오. 살살 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은 박팽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팽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여러 분야를 집대성한, 말하자면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15세기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거예요. 그는 모든 것에 정통한 인물이었어요.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박팽년은 두루두루 통했다. 그러니까 이 박팽년이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했을 적에 세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여라 죽여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박팽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숙주였기 때문에 신숙주를 통해서 세조는 마지막까지 박팽년의 손목을 잡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박팽년은 고개를 가로줬죠. 죽는다 나는. 욕되게 사느니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박팽년을 죽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박팽년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세종의 작품이었어요. 세종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종이 한스럽게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 선비 중에 충신이 있다 없다? 없다. 충신이 없는 나라가 나라인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훌륭한 충신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가장 공을 들여서 키운 집현전 학사야말로 충신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사실상 세뇌했죠. 충신이 되라고. 교육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신 중에 무려 5명이 집현전 학사예요. 이게 바로 세종의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깝죠. 그렇게 키운 훌륭한 인재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의 업적이기도 했다. 세종이 그렇게 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주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세조는 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이 왕자리를 노리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종이 아니고 세조가 왕이 되기를 꿈꾼 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원래 못된 사람이라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음을 확실히 압니다. 사실 세조가 왕위 찬탈극을 벌이도록 유도한 사람도 세종이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죠. 연구를 해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종이 약 3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재위 한 20년이 됐을 때부터 세종은 자기 아들들, 왕자들을 정치에 끌어들입니다. 왕자들을. 그게 세종의 실수죠, 사실은. 왕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세종이 가장 중책을 맡겼던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이에요.
왜 그렇죠? 수양대군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수양대군이 너무나 학식이 뛰어나니까, 수양대군이 너무나 리더십이 있으니까, 수양대군은 심지어 글씨도 제일 잘 썼어요. 당대. 여러분은 안평대군만 글씨를 잘 쓴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종 때 만든 금속 활자 글씨의 대부분은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글씨입니다. 너무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인 문종이 일찍 죽게 되면 사단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세조나, 그러니까 훗날 세조,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은 이미 국정에 제1선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자라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나. 우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 형님도 왕에 불과 2, 3년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왕이 돼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왕이 되는 1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번은 왕의 큰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번은 분명히 왕의 큰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나라에 공이 가장 많은 사람이 1번인 겁니다. 왕자들 가운데서 나라에 공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세조 찬탈인가요? 찬탈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충성교육을 충실히 받은 집현전 학사들 중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의 아들이고 나이는 적지만 이렇게 훌륭한 왕의 큰손자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보좌를 하면 앞으로 8년이나 10년 뒤에는 그 못지않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촌이 나설 때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박팽년이 있었던 거죠. 이 박팽년은 글을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 잘 쓴 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 잘 쓴 글의 한 표본적인 것은 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입니다. 꿈속에서 도원, 무릉도원에서 노님 또는 논일다. 안평대군이 꾼 꿈이고요. 그 꿈의 내용을 듣고서 안견이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안평대군이 보니까 자기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이 무릉도원, 즉 유교적, 도교적 이상사회죠. 그 이상사회에 안평대군이 갔을 적에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명의 신하들과 같이 갔대요. 그 중에는 박팽년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팽년더러 너도 말이야 이 꿈에 나랑 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서문을 써야지 해서 박팽년이 이 서문을 썼고요. 그 밖에 이제 박팽년 말고도 신숙주 등등등등 많은 신하들이 안평대군과 친했기 때문에 다 시를 하나씩 써가지고 이걸 붙여서 길다란 두루마리가 돼 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정말 박팽년은 천하의 명문장이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었어요. 논리도 정연하고 그러면서도 글이 입체적이고 짧으면서도 세밀하고 빈틈이 없어요. 그런 글을 썼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신하들이 글을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당대 최고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다 글을 썼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 안평대군도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갖고 있지 못했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세조와
안평대군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안평대군에만 몰입하고 있었고 그건 여러분이 다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박팽년은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박팽년과 함께 세종이 추진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 또 다른 프로젝트는 바로 명황계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명황은 당나라의 현종을 말합니다.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로 유명하죠. 그죠? 그 양귀비. 그 양귀비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책자를 만들고 그 책자의 서문을 박팽년에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귀비 사건은 중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걸 흥미 위주로만 접근했어요. 그런데 세종은 이것을 흥미 위주로 접근한 게 아니고 후대의 임금님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만들게 했어요. 즉 임금님이 너무 여자 좋아하면 나라 망한다. 양귀비의 선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잘못한 거지만 그게 털끝만큼의 차이죠. 그것이 점점점 벌어지면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을 지경이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안 막으면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거죠. 그래서 왕들에게 도덕적인 생활을 주문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됐다. 그런데 이 박팽년 이야기의 마지막은 또 매우 박팽년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박팽년 일가의 남제야, 사나이들은 다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박팽년이 충신이듯이 박팽년의 하인이죠. 여종 중에는 그에 못지않은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자기도 아들을 낳고 박팽년의 아들도 아들을 낳았어요. 즉 박팽년의 손자가 태어난 거죠. 그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죠. 이 종이. 그리고 그 박팽년의 손자를 일점혈육이죠. 일점혈육을 안아가지고 내려와요. 어디로? 대구로 내려와요. 대구로 내려와서 숨어서 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조정에 신고해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박팽년의 자손으로. 그게 바로 누구냐면 대구 묘골의 박씨들이죠. 묘골 박씨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나요?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 맞아요. 박종규가 바로 그 자손입니다. 그 묘골 박씨라고 하면 유명하죠. 그 묘골 박씨가 있게 된 것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산문이나 뭐 하유지나 뭐 이건 하나도 없어요. 거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오직 박팽년의 집안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박팽년은 집대성이었고 그에 걸맞게 그의 종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결국 가문이 뒤를 잇게 됩니다. 18세기가 되어서 실학자 성호 이익은 박팽년의 얼마 남지 않은 몇 개밖에 없는 몇 편밖에 남아있지 않은 글들을 정리하면서 박팽년의 문장이 참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재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성호 이익의 시대가 되면 박팽년은 그저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무도 잘 몰랐죠. 과거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문장가였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는데 성호 이익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그의 훌륭한 감식안이 결국 그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박팽년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종은 실용적인 문장가를 양성했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중국에서 귀한 서적을 많이 수입하고 그걸 또 금속활자로 찍어서
우리나라의 학자들에게 보급하고 또 훌륭한 학자들을 뽑아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유급 휴가를 주어가지고 사가 독서를 시키고 그래서 각 분야에 걸쳐서 매우 훌륭한 저술들이 나오고 우리의 문명의 수준이 껑충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우리가 보내는 외교 문서를 중국 사람이 받아보면 입이 딱 벌어지게 동국에는 이와 같은 문장이 있는가 하는 그런 감탄의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문장을 통해서 합리적인 서술, 객관적인 서술 이것들은 결국은 도덕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목적을 이루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팽년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려에 충신이 없었다 하는 세종의 탄식은 그의 집현전 학사 양성을 통해서 집현전에서 다름 아닌 집현전에서 사육신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장, 도대체 문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